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번 한 주는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법원 적폐 세력의 정치 재판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민주당의 재판 결과 비판에 대한 법조계 반응 등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례적 실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거꾸로 독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판결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이현무 기자입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기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갔지만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제 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댓글 조작 작업에 동의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동원 씨가 김 지사에게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뒤 개발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 씨 등이 댓글 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김 지사가 알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번 범행은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김 지사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댓글 조작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적시에 언급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한하기까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김 지사를 거듭 질타했습니다. 각종 물증과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전혀 알지 못했다, 선풀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 법정 구속 양형 사유입니다. 컴퓨터 업무방해 혐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비슷한 혐의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 징역 2년 선고는 가중 요소까지 얹어 김 지사를 엄중 처벌한 판결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꽤 많은 증거가 쌓여 있거든요. 사실은 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도 꽤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김 지사는 판결 직후 진실을 밝히겠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그리고 정당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전 열린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동원 씨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 1심 징역 2년 실형 판결에 불복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키즈라는 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적폐 세력의 정치 재판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재판부를 성토하는 글입니다.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드루킹 증언에만 의존해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개시 하루 만인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8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법원 판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원 판결을 격한어조로 성토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는 것이 이번 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민주당 최고위의 인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 1심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했습니다. 어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긴급하게 꾸린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 추진 등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도의 개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법농단과 관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금 법원 내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민주당의 이런 인식과 행동은 김경수 지사의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에서 연유한 바가 큽니다. 법원 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낸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2년부터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 판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런 이력이나 경향이 아니라면 대법원 양형 기준을 상회한 징역 실형이 선고된 극히 이례적인 이번 판결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김 지사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프레임에 동의하는 시각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프레임 자체는 맞죠. 왜냐하면은 사법농단에 관여된 사람이거든요.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기도 나중에 수사 기소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연결점이 있죠. 반론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지사가 아무리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해도 집권 여당이 김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또 다른 측면의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겁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에 의해서 법리 다툼으로 해야 되지 판사의 경력을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하면 권력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해할 수 있어서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집권 여당이 나서서 법원 적폐 세력의 보복 재판이라고 반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파문에 갇힌 우리 법원이 자초한 또 다른 씁쓸한 현실입니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갈 길이 멀고 험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에 이렇게 떠들썩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파문에 갇힌 우리 법원이 자초한 또 다른 씁쓸한 현실인데요. 관련해서 정확히 1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를 법률방송이 만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기까지의 1년의 지난 시간을 뒤돌아봤습니다. 더불어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파행됐습니다. 그 배경과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지낸 신분으로 형사사건 피의자로 전락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번 사건에 단초가 된 고발이 있습니다. 꼭 1년 전 오늘 천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그 고발의 주인공입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임지봉 교수를 만나 이런저런 뒷얘기와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꼭 1년 전 오늘인 2018년 1월 29일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자격으로 1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검찰에 냅니다. 고발에 동참할 시민들을 모집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발하자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그 고발인단 모집을 합니다. 천인공로 시민고발단이라고 해서 왜 천인공로냐면 이제 1000명 이상을 모집하고 싶다. 3일 만에 1080분이 이제 뜻을 같이 해줍니다.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몇 달간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없이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검찰의 침묵은 그만큼 이번 사태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일종의 강력한 반증이라는 것이 임 교수의 말입니다. 전 대법원장 또 법원행정처 그 고위법관들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법원을 수사해도 되는지. 그 사이 단순히 법관 불이익 정도로 생각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권부의 핵심 청와대와 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불어납니다. 가히 충격적이죠. 예. 어떻게 사법부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그 억울함이 담긴 그 사건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사법부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 이유가 미적거리던 수사는 지난해 6월 15일 필요하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이 나오며 급물살을 탑니다. 고발장 제출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고발인 조사. 1호 조사 대상은 임지봉 교수였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고발인 조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양 전 대법원장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법관사찰 의혹 문건 작성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재판 거래 이런 것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대법원장이 왜 대법원장입니까? 이후 검찰 칼날은 유해용 전 법원행정처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종원 전 차장을 거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패싱해 마침내 양 전 대법원장에 직접 가닿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과 법원 영장 실질 심사. 임지봉 교수는 후배 법관들이 알아서 한 일,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의 양 전 대법원장의 해명 아닌 해명에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됐다고 말합니다. 왜냐? 많은 법관들도 사실은 기가 찼을 겁니다. 나는 모르고 일체 이에 대해서는. 따라서 책임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각종 사상 초유 기록을 갈아치우며 후배 법관 손에 의해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사상 초유 전직 대법원장. 그 단초가 됐던 임 교수의 검찰 고발. 임 교수와 양 전 대법원장의 악연 아닌 악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1년 9월 양 전 대법원장 국회 인사청문회에 시민단체 대표 자격으로 증인 출석한 임지봉 교수는 당시 양승태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안 된다는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분은 체제 순응적인 재판을 했고 법원행정처의 여러 요직들을 거쳤기 때문에 약자의 권리보다는 어떤 체제 순응적인 그러한 사법부를 이끌 확률이 높고 사법부 관료화를 계속 유지하거나 심화시킬 뿐이지. 임 교수의 우려는 불행한 현실로 발현됐고 법원은 어떤 필설로도 형언이 부족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 임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법원이 탈퇴 환골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헌법 개정에 필적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법부는 지금 국민들의 상식과 국민들의 기대와는 너무 멀어져 있어요. 법원 조직법이라든지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임지봉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행정권 남용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조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0명이 탄핵 대상 명단에 올랐는데 어떤 판사들이고 왜 올랐는지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법관의 꽃이라는 고법 부장판사급에선 모두 5명이 탄핵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임성근, 신광열, 조한창, 윤성원, 이진만 고법부장 이렇게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성근, 신광열, 조한창 3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 일선법원 수석부장을 지냈습니다.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원 당시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개입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는 게 시국회의의 설명입니다. 시국회의는 이에 대해 이들은 법원행정처 지침이 각급 법원 담당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석부장은 법원장과 함께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윤성원, 이진만 고법부장들도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시국회의는 이들에 대해 이들 2명은 모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며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의 가담, 협조했기에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이 많은 판사들이 솜방망이 징계 외에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 법관으로 남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심의관급에선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판사가 2차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사법행정권 남용을 위한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해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 기준을 원용해 탄핵 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시국회의의 말입니다. 최이준, 나상훈 판사의 경우엔 헌법재판소 기밀이나 수사기밀 유출에 가담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임종원에 대한 공소장이 11월 14일자 기소되면서 공소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2019년 1월 15일자 추가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2차 탄핵소추 명단을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시국회의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3차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는데 당시 신광열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시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1차 탄핵소추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원, 정다주 등 6명의 고위법관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실력 행사에 돌입할 뜻을 밝힌 가운데 시국회의 발표 명단이 실제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로 잡혀있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윤수영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뭐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이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이제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 이유로는 이제 현 상태의 재판 진행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라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본인인 임종원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뭐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지난 23일에 있었던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네.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준비 기일을 더 줬으면 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라는 네.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 임 전 차장의 공소 사실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네.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의견을 밝혔던 공소 사실부터 먼저 심리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네. 검찰 역시 하루빨리 본 기일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네.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 요청이 거부가 되면서 변호인단이 사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또 네. 이제 심리의 속도를 내고자 앞으로 주 4회 재판을 강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5월 14일로 만료가 되는 만큼 네. 재판부로서는 좀 진행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판부 의견이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떤가요? 이제 법원은 이제 사건의 네.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제 사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네. 공판 준비 기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이 기일을 지정할 때 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또 법원에 대해서 네. 공판 준비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요. 네.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법원은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하게 되면 소송 지연이 발생하거나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일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판 준비 절차가 종결되는 사유로는 쟁점이나 증거 정리가 완료된 때라는 네. 규정이 있는데 변호인단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제출한 것이 아닌 이런 사유가 네. 있는 경우에는 공판 기일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소송법상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큰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뭐 다른 문제가 더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이제 그렇지만 이제 본 사건의 경우에는 네.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인데요. 네. 그 지연되는 거에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도 함께 고려할 네. 필요는 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처럼 주 4회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가 예전에도 조금 도마에 올랐던 경우가 네.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제 방어권 침해다라는 네. 주장과 함께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들이 조금 분분합니다. 네. 변호인이 없으면은 근데 원래 이렇게 재판을 못 여나요? 재판 자체를? 이제 임 전 차장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제 필요적 변로 사건인데요. 네. 이런 사건들은 뭐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네.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지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임 전 차장의 경우는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네. 반드시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합니다. 뭐 유죄 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앞으로 재판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 상황에서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게 되면 네. 재판부에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새 변호인이 선임될 경우에는 또 방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데 네.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는 네. 전언인데요. 임 전 차장이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로서는 뭐 새로운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재판은 3월 중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국선 변호인보다는 사선 변호인이 여러모로 뭐 아무래도 변호에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단 사임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뭐 임 전 차장의 네. 변호인과 이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첫 재판을 연기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뭐 네. 일종의 그런
전략이랄까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기일이 픽업되면서 재판부로서도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뭐 조만간 임 전 차장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선 변호인 선임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될 텐데요. 네. 본인으로서는 이제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아 보이긴 하는데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송 전략들을 고려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임 전 차장 뭐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정치권과 언론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원석 의원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내로남불 이야기 해봅니다. 이어서 폭행 논란에 휩싸인 손석희 JTBC 사장, 설상가상으로 뺑소니, 동승자 논란 등 갖가지 추측과 의혹들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총정리해봤습니다. 네, 손혜원, 장제원, 송원석 의원,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이해 충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 충돌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스토리는 목포 구도심, 목포 네. 이제 현지분들은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문화재 보존지구 지정에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현지의 부동산에 본인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친인척도 구입하도록 뭐 권장하고. 뭐 다른 분들에게도 사라 이렇게 권장해서 실제로 친인척도 사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SBS 보도는 이 부분을 초기에 이해충돌 문제라기보다는 투기 의혹 쪽으로 보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SBS에서는 투기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요. 그래서 양상은 투기냐 아니냐에서 조금 현재는 바뀌어서 이해충돌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 입장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손혜원 의원은 이게 무슨 이해 충돌이냐, 손해 보면서 하는 충돌이죠. 여기가 어디 있느냐, 뭐 굳이 말하면 손해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투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 그 반박한 내용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투기 의혹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충돌인가 아닌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 손해 봐가면서 하는 이해 충돌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또 뭐 어떤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이 이 손혜원 의원의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신데요. 지역구는 경북 김천입니다. 근데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김천역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인데요. 뭐 본인이 기재부 차관 시절 지낼 때 그쪽 개발 계획이나 뭐 국토교통부가 남부 내륙철도의 분기점을 KTX 김천구미역에서 경부선 김천역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로 확장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서 뭐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뭐 송 의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송 의원은 김천역 활성화 요청은 본인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4층짜리 건물은 본인이 구입한 게 아니라 부친이 40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그거를 물려받은 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거를 산 것도 아니니까 뭐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국도 3호선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로서 투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은 뭔가요? 네, 아까 그 김천에서 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국도가 지나는 지역이 김천시 구성면 9mm 그리고 미평리 일대인데요. 여기에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또 뭐가 논란인 건가요? 예, 장제원 의원은 뭐 흔히 그 학교 법인 운영하는 뭐 가족이 학교 법인을 운영하거나 설치 경영한다고 하는데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때 그 동서대학교의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동서대학교를 비롯한 한 30여 개 대학이 역량 강화 사업,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돼 있었는데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뭐 본인은 이게 뭐 이해 충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입장이겠네요. 네, 뭐 그
간사로서 네.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거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이해충돌이냐. 마침 그 중에 역량강화대학에 동서대학이 들어있었다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네. 실정법상으로는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목적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직자가 부정한 재산 증식을 하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도 확보해서 공익하고 사익을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만 활동하도록 한다. 이게 목적이고요.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스스로 공익을 우선하도록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 직무하고 재산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 이런 것을 스스로 피하라. 이런 것이고요. 또 공직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지도 않아야 된다.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뭐 처벌 조항이 따로 있나요, 그런데? 처벌 조항을 만들기가 사실 어렵고요. 다만 이것 중에 뭐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해 충돌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특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2조의 2의 재산 충돌, 충돌 방지 의무 중에 재산 증식과는 사실 좀 관련이 없고 또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도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리 취득한 다음에 여기 결국 뭐가 될 테니 내려들 가시라 이러면서 마치 솔선수범하면서 뭐를 산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 송원석 의원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는 당연히 투기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본인 소유 또는 본인의 가족들 소유와 관련된 그 지역의 사업과 관련해서 입장을 개진한 것이라서 이게 단순한 민원 처리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송원석 의원 건이 조금 더 강도가 높아 보이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본다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동서대학교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그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우리 대학교가 있으니 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세 의원 모두 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그 사상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이 발전하지 않은 것 이런 걸 감안한다면 조금 빠져 있으면서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야 의원 뭐 이해충돌 전수조사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번 사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를 다닐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크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뭐 별다르게 논의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학계에서도 큰 논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은데 억울한 주요 이유는 투기가 아닌데 투기로 먼저 보도된 점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을 좀 정립하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앞장서서 정리를 한다면 공직자윤리 확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공직자윤리법에서 얘기하는 공직자의 윤리를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체가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이기도 하니까라는 건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해서 뭔가 이론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합리적으로 투명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폭행 신고로 시작해서 젊은 여성과의 밀회 논란 등 손석희 JTBC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뭐가 논란이고 쟁점인지 짚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서울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가 김웅이라는 프리랜서 기자와 언쟁을 벌입니다. 김웅 기자의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라는 유도성 질문에 손 대표는 그래, 그게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는 김웅의 휴대폰에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언쟁 사흘 뒤 김 씨는 상암파출소를 찾아가 녹취록과 전치 3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손 대표를 폭행으로 고소합니다. 손석희 논란의 시작입니다. 24일 경찰이 손석희 폭행 고소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취업시켜준다는 걸 거절하니 주먹으로 폭행했다라는 것이 김 씨의 말이고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 씨가 흥분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툭툭 몇 대 건드린 것이라는 게 손 대표의 해명입니다. 일단 신체 접촉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양측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입니다. 김웅은 누구고 취업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건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냅니다. 경미한 사고로 바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손 대표의 말입니다. 반면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손 대표가 그냥 자리를 떴고 3km가량 쫓아가니 차를 멈춰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이 손석희 뺑소니 주장을 김 씨가 제보받아 취재에 나서며 손 대표와 김웅이 엮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김웅의 폭탄 발언. 손 대표가 젊은 여성과 차 안에서 미래를 즐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사건은 이제 뺑소니 논란 정도가 아니라 손석희 밀회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됩니다. 손 대표는 당연히 동승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정합니다. 반면 사고 당시 젊은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손 대표가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강변했다는 게 김웅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접촉 사고에서 시작된 사건이 뺑소니 논란과 미래 공방을 거쳐 돌고 돌아온 지점이 바로 취업 청탁입니다. 김웅이 교통사고 건으로 협박하며 정규직 일자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 손 대표의 말입니다. 반면 김웅 기자는 해당 사고가 기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 대표가 JTBC 탐사기획국 기자 자리를 직접 제안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9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합니다. 법조계에선 손 대표가 개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 자원을 이용하려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배임은 미수도 처벌되기 때문에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손 대표가 일자리를 제한한 게 사실이라면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의 영향력, 신뢰도 1위 언론인 손석희. 손 대표는 과연 사이비 기자의 협박 피해자일까요? 일종의 스캔들 보도를 막으려 한 회유의 당사자일까요? 핵심은 손 대표가 뺑소니든 미래든 협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했냐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유독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폭력 상담단체에서 지난 10년간 상담했던 내용들을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성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4만3이라는 말 아시나요? 4만 4온에 빗대어 3일 추우면 4일은 미세먼지라고 하는 신조어인데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세먼지를 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관련법이 지난해 공포돼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세먼지법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지난 10년간 전국 170여 개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오늘 열렸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포럼이라고 하던데 어떤 포럼인가요? 네, 여성가족부와 또 한국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네. 전국 170여 개 성폭력 상담소들이 10년간 상담했던 현황들을 분석을 하고요. 네. 특히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개 상담소에 무려 15,000회의 상담 일지 중에 이 3,500여 개의 상담 및 지원 내용들을 심층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를 토대로 성폭력 논란이 거셌던 이 지난해 이 미투 운동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효과와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 이후의 과제들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분석 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초점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토론자들은 대중이나 언론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 또 그 폭로 내용 당한 사람은 누구고 또 가해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에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고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맡은 김보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책임연구원은 이번 자료들은 피해자 상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담겨있는 자료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역사적 사료이자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뭐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어떤 경험을 했고 또 대처는 어땠는지, 어떤 지원을 기대를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게 이 김 책임연구원의 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해 미투 강풍이 분 이후에 여러 폭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공식 통계에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이 성폭력 관련 지원기관의 지원 내용이나 또 형사사법 절차 또 2차 피해 경험 등이 이번 포럼에서 공개가 된 건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피해자들을 말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 또 어떤 사회 구조가 이걸 막고 있는지 뭐 이를 되짚어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종의 사례 분석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제시된 사례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번 자료들은 좀 바깥으로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이제 그들의 실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 사례 유형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성추행, 강간, 뭐 사이버 성폭력, 그다음에 스토킹, 음란 전화 순으로 피해가 집계가 됐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의 비율이 2006년에는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 한 3.6% 정도 차지를 했는데 2015년에는 무려 24.9%라는 엄청난 비율로 늘어나면서 뭐 카메라나 온라인 또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폭력의 심각성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상담과 고소 건수에 비해서 이런 성폭력 기술을 이제 기술적으로 삭제까지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곳이 매우 적다 보니까 좀 피해자 지원의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네, 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창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론회가 뭐 미투 말하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인 것 같은데 미투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용기 내서 고백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의 다방면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 말 못하고 있는 이 사건들이 훨씬 많다는 게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단은 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또 아동 친족 성폭력, 또 직장 내 권력 관계 등 문제 제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사건들이어서 이제 이미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들, 또 뭐 기존 성폭력 대응 정책으로는 처벌이 힘들거나 가벼운 처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이런 피해 사례들이 아직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의 일종으로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수사 또는 재판 과정 또 언론의 보도 방식에 의해서 뭐 아니면 SNS 온라인상 악성 댓글 뭐 또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이런 역고소 등으로 이루어지는 2차 피해로 인해서 이제 여전히 피해자들은 임을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뭐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뭐 대안이나 해결책이 제시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이 성폭력 현재 있는 관련법들에 대해서 뭐 좀 뜯어 고치거나 새로 만들자 이런 대안들이 나왔는데요. 법이 있어도 이 해석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경험이 왜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뭐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뭐 연장하거나 혹은 폐지하자, 또 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또 역고소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자 뭐 이런 제언들이 나왔는데요. 성폭력 관련 법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는 뭐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점으로 꼽히는 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판단 기준을 높이고 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여서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국선 변호사 제도와 같은 이 피해자 법률 지원 제도를 개선을 하고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상담하고자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상담소가 뭐 굉장히 소화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한 이 상담소 전문 인력 충원이나 뭐 지원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뭐 총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된다는 것 같은데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삼한사미라는 말이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 뭐 이런 신조어라고 하는데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미세먼지법 특별 시행령 이게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줄여서 미세먼지법 특별시행령입니다. 네. 법제처가 오늘 이 미세먼지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세먼지법의 특별시행령의 목적을 보면요. 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시행령에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미세먼지법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먼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불어올 경우에 비상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네. 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뭐 하나하나 볼까요? 미세먼지 비상조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일단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지자체가 차량 이부제나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 등을 네.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자체의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요, 하루 한 차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취약계층 보호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영유아나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분류를 해서 네. 각 기관에서 야외 단체 활동을 제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네. 5개 근로자나 교통시설 관리자 등은요,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장기적 미세먼지 저감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우선 다음 달 15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네. 환경부에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됩니다. 네. 미세먼지 특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네.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수립과 이행 등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산하에 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은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려집니다. 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는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실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뭐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현직 공군 대령이 전역 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기 위해 각종 군사 기밀을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관련자 처벌 수위를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경락입니다. 현직 공군 대령이 전역 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하기 위해 각종 군사기밀을 넘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입니다. 참 가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료를 건넨 신모 대령과 이를 받아본 김앤장, 중간에서 신 대령의 이력서와 자료를 검토한 법무부 현직 검사, 법적 책임들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입니다. 현직 공군 대령이 지난해 8월경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 부대 개편안 등 군사 기밀이 담긴 각종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이력서와 함께 김앤장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모 대령이 김앤장에 건넨 자료엔 공군과 A사가 합의한 F-16 전투기 최종 합의 금액, 고고도 중고도 무인 정찰기 대대 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등의 군사기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령은 이런 군사기밀을 국방개혁 2.0에 따른 법률시장 창출 같은 제목의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형식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대령은 또 법무부 현직 검사와 또 다른 모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에게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작성된 군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군건 합동수사당 관련 조사 중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령은 현재 군 검찰에 의해 군사기밀 누설,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신대령에 대한 군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공개하며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군과 검찰 안팎에선 범죄 양태 등에 비춰볼 때 불구속 기소된 게 이상할 정도로 신대령에 대해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 것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고 그 범행 동기도 개인적인 취업 목적으로 매우 불순한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다만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김앤장이나 법무부 검사 등은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군사 기밀인지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알고 받아보거나 검토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법무부 검사 등은 단순 이력서 검토인 줄 알았지 군사기밀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항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군형법상 기밀 누설죄도 그 대항범 처벌 규정이 안 돼 있고요.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유기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군사비밀이라는 걸 알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다만 자료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했거나 관련 문의를 했을 경우 직무상 비밀 누설 공범 등으로 처벌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측은 군사기밀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일선 로펌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경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저는 경락 마사지 할 때 경락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 법전 곳곳에 이 경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경락 마사지 할 때의 경락의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경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경락 마사지 그거밖에 모르겠네요. 경락 피 같은 거 도는 게 그런 경락을 말하는지 뭔가. 경락 마사지 할 때 경락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맥과 낙맥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혈이 기운이 고여있는 특정한 지점이라면 경락은 이런 기운이 흘러가는 통로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법전에도 이 경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보면 경락인이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경락인, 물론 경락 마사지를 하는 사람 또는 경락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단어는 그 밖에 국세징수법이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광업법 등 우리 법전 곳곳에 등장합니다. 경락은 경매와 낙찰의 합성어로 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많이 알려진 단어이지만 일반인들에겐 낯선 단어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선 경매 차지로 순화해서 쓸 것으로 권유하고 있지만 경매 차지라는 단어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순화한 이유가 일본어 토생활 용어라서 그렇거든요. 일본어에서 이제 온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순화하라고 한 것이고 그 사용 여부는 아무래도 직접 판단하셔야 돼요. 경매를 다루는 민사집행법에선 지난 2002년 경락을 매각이라는 쉬운 단어로 순화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락인이나 경락자를 매각인 또는 매각자로 바꿀 경우 그 뜻이 정반대가 되어서 법률마다 정확하고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락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 매수 등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일반 행정법 분야에서는 그 각 법령의 법적 의미와 문맥을 고려해서 어울리게 바꿔야 합니다. 일본어식 한자 조합에 지나치게 줄여서 일반인들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 경락,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아내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여러 편을 아내와 헤어진 뒤 인터넷에 유포한 30대에 대해 항소심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리벤지 포르노 법정 최고형 얘기해보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라고 하는데 아내와 한 3년 정도 살고 안 좋게 헤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A씨는 지난해 4월 과거 아내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 파일 19개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A씨는 이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100명 넘는 전처 지인들에게 직접 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은 지난해 10월 법정 최고형이 3년밖에 되지 않는 점을 A씨의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오늘 원심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쉽게 복사돼 널리 유포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특성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 범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정 최고형 판결 사유입니다. 지난해 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합의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집니다. A씨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B씨에 대해 뭐라고 적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전처가 밉다고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사람도 올린 사람이지만 해당 사이트에선 이 A씨를 응원한답시고 전국 친목회 지도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 B씨 측은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네티즌과 이를 방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